자, 2016학년도 수능, 자, A, B형부터 해보겠습니다. 그 16학년도 B형은 이제 15학년도에 비해서는 무난했습니다만 일컷이 이제 94점. 요 정도면은 실제로 풀 때는 전혀 만만치 않은 시험이에요. 사실 94면. 그래서 자, 좀 쉬운 문항들 사이에 까다로운 것들이 섞여 있었는데, 자, 한번 살펴봅시다. 그 A, B로 시행된 마지막 해였고, 자 봅시다. 1쪽 보시면 그 1, 2번 라디오 대답 문제. 그래서 공통 지문이죠. 이거는 거의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항상 내용 일치만 주의하시면 된다. 그래서 뭐 전혀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넘겨보세요. 이쪽에 보면 3번하고 5번 보면 이제 연설입니다. 연설 갖고 물어봤는데 역시 이것도 기본적으로 내용 일치야 사실. 그래서 항상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정답률 자체는 전부 여러분들 무난하게 나왔습니다만 실제 이걸 확인하는 과정까지는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4번 같은 것도 골라놓고 보면 실제로 2번이 쉽지만 학생이 이제 이걸 찾아가는 과정 자체는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확인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자, 시간 싸움이 된다는 거 항상 화법은 이거 잊지 마시고, 그 5번 문제 별표 한번 쳐보세요. 5번 문제가 이제 반박을 물어봤는데, 반박, 반론, 이제 기본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반박이긴 하지만, A 도시의 경쟁 도시를 지지하는 청중이 이제 이 내용을 반박한다. 근데, 실제 이 5번 문제도 답이 결정되는 것 자체는 사실 내용 일치에서 결정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반박을 할 때 자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반론을 만들어내고 이런 걸 물어본 게 아니고, 여기에서 내용 일치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제 답이 이제 1번인데, A 도시의 경쟁 도시 시민의 지지도가 낮다고 한 것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실제로 그 지지가 낮다고 할 때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일치 수준에서 이런 반박이 이제 가능한 것이고, 보니까 5번 선지 같은 거를 이제 대안으로 많이 고르셨는데, A시에서 사이클이 비인기 종목이라고 언급한 것은 대회 개최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요거 비인기 종목은 맞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갖고 있다라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내용일치 차원에서 이제 골랐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요거 반박 문제입니다만, 요거 화법이라면 기본적으로 항상 내용일치 수준에서 이런 거 골라 나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반복이 아니라 왜 자꾸 반복이라고 하죠? 자, 반박, 반론 문제는 기본적으로 상대의 어떤 기본적인 주장에 대한 이제 반박을 하게 되는데, 이 주장에는 이 주장 자체를 뒤집는 형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반박이 됩니다. A라는 주장에 대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반박이 되는데, 그 주장에는 항상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서 이 근거에 대한 반박, 이 근거에 대한 반론, 이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도 그러니까 이 근거 수준에서 내용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걸 이제 물어보는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화법 5번까지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기본적으로 내용 일치 또는 상식, 이 수준에서 항상 문제를 풀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작문 문제인데, 거기 6번, 7번, 8번 뭐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아무튼 화작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항상 내용 일치라는 게 가장 모든 문제 전제가 되고, 뭐 6번, 7번이야 여러분들 뭐 그냥 확인해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만, 그나마 어려웠던 게 좀 8번인 것 같은데, 8번도 거기 답이 이제 5번입니다만, 로마자 3의 2의 나에서는 나와 다를 활용하여 친환경적 제품 생산이 기업 이미지 제고를 통해 소비 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제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언뜻 읽으면 참 말이 될 것 같습니다만, 이 내용일치 문제들이 갖고 있는 또 일반적인 특징이 우리가 다른 기출할 때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실제 말이 좋아 이거 문항을 분류할 때 이제 세부 정보라고 분류를 하지만,
쪼잔하다, 쪼잔해. 쪼잔한 어떤 의미에서 시력 테스트에 가까운 이런 문항들. 이런 문항들에게 낚이지 않으려면 선지를 읽으실 때 답이 안 나오면 한 번에 뭐 답이 쉽게 보여버리면 뭐 모든 문제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만 답이 안 보일 때는 끊어읽기를 좀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8번에 5번 선지도 이제 정확하게 틀린 이유가 거기 그 두 번째 줄에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통해 소비 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는데 분명히 그 다 같은 경우도 뭐 이거 다 같은 경우 첫 번째 줄에 친환경적 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만 5번 선지가 말하는 것처럼 기업 이미지 제고를 통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다만 보더라도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기업이 이를 고려하여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뒤집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는 시험장에서 조금만 이거를 그냥 스치듯이 읽어버리면 맞는 말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항상 끊어읽기를 철저하게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답을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한번 답을 골라보시고 답이 쉽게 골라지면 그냥 넘어가시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화작의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조금 쪼잔한 정보들이 항상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세세 항목들을 나눠가면서 그렇게 판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서 그 9번과 10번입니다. 9번하고 10번을 보시면 뭐 거의 아무도 틀리지 않았어요. 그냥 참 수능이 보면 이제 45문제가 다 어려운 게 아니라 중간중간 좀 쉬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9번, 10번 같은 거 풀 때는 그래 맞다. 이 삶이란 이런 거지.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하면서 좀 한번 쉬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작문. 아무튼 화법과 작문에서는 내용일치. 문항을 어렵게 만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깊게 하지 마시고 항상 뭔가 확인되는 정보들로 풀어나가려고 노력하시고 그 정보가 반드시 굵직굵직한 정보가 아니라 아주 쪼잔하게 숨어있는 그런 정보들일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선지, 필요하다면 선지 끊어읽기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다. 이런 거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문법 문제가 6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 B형치고는 문법이 꽤 무난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11번 같은 것도 겹받침에 이제 발음 규칙을 물어봤습니다만 뭐 보기에 나와 있는 것 정도만 잘 활용하셔도 뭐 답을 고르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던 그런 그 문제가 됐었고 그 4번 정도가 조금 오답이 나왔습니다만 갑까지 할 때 그 비는 적용이 되지만 이거 겹받침을 기억으로 비읍으로 발음한다는 건 적용이 되지만 자 거기 그 D가 말하는 것처럼 된 소리로 그럼 발음이 나느냐? 원래 된 소리이기 때문에 얘는 된 소리로 발음 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편하게 풀 때는 거의 걸리지 않는데 왜 이제 이런 게 그 수능 정답률에서는 꽤 뭐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학생들이 틀린 걸로 나오느냐. 마음이 급하잖아. 마음이 급하니까 1번, 2번, 3번 딱 제끼다가 4번, 갑까지 싼 기억이네 하고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항상 그런 실수를 조심하셔야 되고, 그 선지는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한 5개는 그래도 전부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래야 그 실수를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부탁을 드리고. 자, 12번 보시면, 그 다음 12번 문제 보시면, 1, 2, 3, 4, 5 이렇게 쭉 나갑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피곤할 수 있는데 일단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하느냐.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거는 그러면 발음대로 적는 게 아니라 원래 표기, 특히 용언 같은 경우 어간을 그대로 지켜주느냐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와 이제 합성어냐 파생어냐를 교차로 표를 만들어서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뭐 단어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는 걸로 하고 13번은 이제 호칭 문제죠. 그래서 조금만 집중해서 했으면 대화 상황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이거 그래서 그 마지막에 5번이 이제 답입니다만 비읍과 이응 누나는 지금 이 대화 상황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이응의 영수는 바로 앞에 대화를 참고해 보면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아들 영수 이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3자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좀 그나마 제일 까다로웠고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거는 이제 14번 문항인데 14번에서는 거기 활용 거기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사전 활용 문제에서
사전 활용. 아주 잘 만든 문항입니다. 이 수능 문법에서 이 사전 활용 문제가 뭘 의미하는가, 이걸 딱 정확히 이제 보여주는 문항인데, 기타 이제 사설 문제들을 보게 되면, 그 중에 제일 까다로운 문항들이 이 사전 활용 문항들입니다, 사실. 특히 그 예문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죠. 희한한 예문을 던져줘서, 학생들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전 활용 문제는 그야말로 사전을 활용하는 문제죠. 사전을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문법 지식이 다 담겨 있는 게 원칙이죠. 다 담겨 있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뭔가 어떤 여기서 새로운 걸 끌어내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그냥 활용하면 되는 거야. 정답률이 딱 한 70% 정도 나왔는데 답은 이제 2번인데 일단 오답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선지가 4번 선지거든. 4번 선지에서 같이하다의 문형정보 및 용례를 보니 같이하다는 두 자리 서술로도 쓸 수 있고 세 자리 서술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같이하다, 거기 하단에 있죠. 그 박스 안에 하단에 보면 같이 해가지고 메뉴에 동 이렇게 돼 있고 거기 점점점 과 가로치고 점점점 을 돼 있죠. 그러면 최소한 뭐는 하나 필요하다는 거야? 주어 외에 목적어는 하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자리. 만약 과까지 쓴다면 세 자리. 그지?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어 볼 필요가 전혀 만들어 볼 필요가 없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만 확인하면, 그냥 4번은 바로 고를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활용이야, 활용. 절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활용. 요걸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 뭐 1번 선지 같은 것도 부사나 조사를 제가 모르는데요, 이러면 안 되고, 거기 그 가치에 처음에는 네모 박스 쳐서 1 옆에 부, 네모 박스 쳐서 2 옆에 조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그냥 그걸 보고 이렇게 돼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사전 이제 활용 이제 문제가 되고, 이 사전 활용 문제에서 학생들을 이제 제일 곤란하게 하는 게 예문입니다. 예문. 왜냐면 그래, 김상훈 네가 말하는 걸 내가 알겠는데 예문은 고정돼 있지 않잖아. 그죠? 새로운 예문들을 막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럼 이건 도대체 사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봐봐. 원 사전, 여러분들이 사전을 거의 안 찾아보시죠? 사전 찾아보나요? 여기서 지금 같이하다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거기 나와 있는 예문 이렇게 하나 정도 들어가 있을까? 예문 하나 있는 뭐 단어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이거보다는 훨씬 예문이 많을 거예요. 훨씬 예문이 많은데 그걸 다 수록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사실. 그렇죠? 그럼 그 중에 고른단 말이야, 예문을. 예문을 고르게 되는데, 이 평가원의 기준이 뭐겠어요? 어떤 예문을 골라낼 때. 한 5개 정도 예문이 있는데, 뭐 굳이 다 수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나만 수록하자라고 할 때, 어떤 예문을 고르겠어? 뭐와 연관되는 예문을 고르겠어요? 그쵸. 선지. 문제와 연관되는 예문을 고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답이 2번인데, 매일같이 지하철을 타다 다냐? 그지? 자, 거기 밑줄 한번 쳐보세요. 매일같이. 가치를 물어봤는데, 예문이 매일같이 지하철을 타다거든. 그러면, 우리가 골라야 되는 예문도, 뭔가 매일같이 지하철을 타다와 가장 어떤 가까운 성격의 그런 단어를 골라야 된다 치면, 쭉 예문만 봐봐. 뭐 친구와 같이 이거 아니겠지. 예상한 바와 같이 아니겠고, 2로 내려오시면 얼음장 같이 말 안 되고, 새벽같이, 새벽같이 어때요? 매일같이, 새벽같이. 실제 거기 뜯어 보니까 앞말이 나타내는 그때를 강조한다. 그죠? 그때를 강조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일같이, 새벽같이 요걸 딱 고르면 되는 거야, 감각적으로도. 그래서 예문은 수만 가지 예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하나를 어떤 이 출제자의 취향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문은 문제를 위해서 선택이 되는 거야. 이 예문은 문제를 위한 예문이다. 이걸 잊지 마시고, 요거 좀 질 떨어지는 이제 문제들을 막 풀다 보면 이 예문을 막 희한한 예문을 내 가지고
학생들을 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평가원 스타일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 활용 문제다. 사전 활용 문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문항보다 훨씬 쉬운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좀 접근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전 활용이다 잊지 마시고, 특히 예문도 주어진 예문을 활용하면 된다. 이런 것도 부탁드립니다. 그 15번 문장. 15학년도에도 B형에는 이제 맞춤법을 물어보는 보기 없는 문법 문제가 등장을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A-B 공통 문제입니다. 15번은 A-B 공통 문제로 올바른 문장 쓰기. 아마 맞춤법을 보기 없이 물어보는 형태가 다시 출제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는데, 요거는 뭐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문장 쓰기. 그래서 문법의 종합 형식이죠. 그러니까 문법에 있는 어떤 그런 포인트들을 학생들이 전 문제 이해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봤는데 의외로 잘 푸셨어요. 자, 그 1번 선지는 뭐가 틀렸나요? 이론은 더욱 발전하는 게 아니라 발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 주어 서술어 홍입니다. 여기 목적어의 홍. 자, 그 다음에 2번은 맞는 자 문장이 되고, 3번은 뭐가 틀렸나요? 100년 동안 생산 기술이, 자, 거기 3번하고 5번 선지를 이어볼까요? 3번하고 5번 선지. 3번하고 5번 선지를 이어보시면, 유럽은 18세기 후반부터 약 100년 동안 생산 기술의 발달, 과 밑줄 쳐보시고, 그 다음에 5번 선지에서 이나 밑줄 쳐보세요. 문장 올바로 쓰기에서 이런 접속 구조가 나오면 and나 or, 그죠? 뭐뭐나, 뭐뭐과 이런 거, 그 다음에 뭐뭐나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 항상 여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각각에 해당하는 서술어가 정확하게 쓰였느냐, 거기 보게 되면 기술의 어떤 발달을 겪었다 이런 거보다는 기술은 그냥 발달하는 것이죠. 기술은 그냥 발달하는 거고 3번 선지. 5번에서는 이름을 혼동이나 그 작품의 이야기 줄거리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만, 기억은 못하는 거지만 혼동은 못하는 게 아니라 혼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3번하고 5번은 이 접속 구조에서 호응 관계를 제대로 맞춰주지 못한 거야.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잘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이 문제에선 쉬웠습니다만 항상 잘 우려먹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그렇게 잘 정리를 해주시고, 그 4번 선지는 요점, 주어가 요점이면 서술어도 여기에 호응하는 명사형 서술어가 나와야 된다는 점, 그 점에서 틀렸다. 다행인 거는 그동안 한 번이라도 기출됐었던 포인트를 재활용을 했어요. 한 번이라도 문제 나왔었던 포인트를 재활용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에 나왔었던 것 정도를 잘 숙지하고 계시면 그런 포인트들을 반복적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 16번 문제, 중세국어 문제입니다만,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조선시대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조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그 중세 국어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요것도 전체 표본에서는 한 4분의 1 정도가 틀린 것으로 나왔는데, 좀 아쉬웠던 것이, 2번 선지에서 니은의 이와 시읒의 이가 격조사의 종류가 달라서라고 했습니다만, 그러면 나는 중세국어의 조선 사람이다 이나 이를 써본 적이 없는데요, 이걸 절대 묻지 않는다 사실. 왜냐면 이걸 이제 물었던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 현대어 풀이에서 보게 되면 니은에는 선인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고, 현대어로. 그 다음에 거기 시옷에 연화, 이 다음에 짝대기 하나 돼 있는 거는 연꽃이 납니다로 해석이 돼서, 이거 선인이 연꽃이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두 개는 현대국어로 보게 되면 주격조사가 되기 때문에 격조사가 전혀 다른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중세국어의 문법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게 중세국어 문법이 아니라 사실 중세국어를 가장한 현대국어, 그러니까 중세국어와는 전혀 상관없는 격조사의 종류를 네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
주격조사, 말하자면 관형격조사, 서술격조사, 부사격조사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어봤던 것이지 중세국어와는 하등에 상관없는 포인트라는 점. 그래서 요거 16번 문항 중세국어에 대해서는 자 그런 태도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화법, 작문, 문법까지 해봤습니다. 정리하고 또 이어서 해볼게요. 자 이제 독서입니다. 독서. 자 내지문이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만만치 않았어요. 사실 이제 94점이라는 이제 등급 컷이 나오는 데는 문학이 비교적 평이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독서에서 승부가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거 16학년도 B형에서는 독서 제재가 학생들 상당히 괴롭혔죠. 최근에 트렌드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EBS 연계가 되고 난 이후로 문학 작품을 기본적으로 이제 봤던 작품들을 출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문학의 난이도는 사실 이제 처음 보는 작품이 던져졌을 때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해서 그 난이도가 이제 많이 갈리게 됩니다만 문학이 이제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화작을 막 어렵게 내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제 문법에서 한두 문제 그다음에 독서 어려운 지문 이런 것들이 난이도 결정에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항상 그 중요한 건 어떤 기본적인 자세 우리가 뭐 독서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게 전혀 필요하지 않다. 지식이나 이런 게 전혀 필요하지 않고 대신에 요거를 항상 차분하게 집중해서 읽어 나가시고 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서 글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과 이런 걸 잡은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습관 이런 걸 잊지 않으셔야 되고 그리고 항상 또 매해 수능을 겪어보면 학생들이 그래요. 잘 하다가 또 수능날 가서 갑자기 말리는 친구들이 있거든. 이때도 또 많은 또 그런 친구들을 제가 꽤 많이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만 일단 너무 과욕을 부리면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이 세트도 지금 독서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 정상적으로는 45문제 80분이기 때문에 15문제씩 끊어서 생각해보면 화작 문법 독서 15문제, 문학 15문제를 끊어서 생각해보면 한 25분 정도씩 사실 할당이 되는 거거든, 각 파트별로. 근데 절대 내지문을 25분 안에 풀기 힘들었을 겁니다, 사실. 이거 4개를 풀어보면. 그래서 여기서 좀 시간이 이제 오버되기 시작할 때 마음이 막 급해지고,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차라리 어떤 문제를 포기할 게 아니라면 뭔가 항상 지문을 좀 차근차근 읽고 정리하고 연결하고 이런 것들을 기본 틀을 흔들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출을 공부하는 이제 우리 입장으로서는 평상시에 이런 게 자꾸 훈련이 돼 있어야 평상시에 또 자꾸 이런 게 훈련이 돼 있어야 어떤 긴박한 상황이 딱 던져지더라도 평소에 연습했던 것이 순간적으로 막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정리하고 이런 걸 자꾸 시켜보면 학생들이 지금 당장 시간이 걸린다고 막 이런 거를 불필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하나의 공부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세트 같은 경우도 지금 첫 번째 17에서 20번 지문이라든가 25에서 28 기판력 그 다음에 특히 29, 30 과학 지문 이런 것들은 지금 한번 읽어봤다 하더라도 또 읽으면 그때 내가 읽은 거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이 막 뒤죽박죽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문제와 상관없이 지문 자체를 내가 완전히 정복해 본다. 어떤 이런 개념으로 꼭 다시 접근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지문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 문제제인데 이거 자 보게 되면 놀랍게도 17, 18, 19번이 다 60%대 정답률입니다. 학생들이 전혀 지문을 만만하게 접근하지 못했었다는 건데 단락 앞에 가나다라 마바 쭉 한번 붙여보세요. 가나다라 마바 붙여보시면 구조도 그려볼 수 있겠어요? 가나다라 마바 쭉 붙여보시고 구조도 그려본다면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구조도는 항상 그려야 되는 거야. 구조도. 그래서 단락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가에서 이 세 개가 쪼개지죠. 가에서 나다라가 쪼개지고 이 세 가지 논의가 자 가나다라 마 그 다음에 마에서 연결되는 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특히 그 인문이나 예술 제재는 이제 좀 속된 표현으로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응? 인문이나 예술 제재는 핵심 메시지는 아주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정말 약간 어떤 미사여구나 이 좀 약간 현학적인 표현들을 사용해 가면서 이거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어떤 중심 줄기가 무엇인가 요거를 선명하게 잡을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뭡니까? 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운에 따라서 어떤 도덕적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도덕적 평가를 하는데 운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그죠? 어떤 사람이 그냥 우연히 복권을 하나 샀는데 1등 당첨돼 버렸어. 그지? 그러면 야 진짜 너는 옳은 일을 했구나. 그지? 어떤 사람이 그냥 어떤 우연히 한 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도덕적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나다라는 그 두 번째 단락 시작하자마자 그런데 어떤 철학자들은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그런 운을 도덕적 운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실제 이어지는 이제 이 세 가지 논의는 도덕적 평가를 운에 따라서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이와 상반되는 생각. 그죠? 그러니까 아니다. 운에도 도덕적 운이라는 게 있어서 운에 따라서 평가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봐봐.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한단 말이야.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태생적 운이다. 그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냐 그거죠. 챙겨먹은 게 이런데. 참 그 어려운 논의죠. 그러니까 이야기하다 보면 요즘 또 아주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8살짜리 꼬마애를 계모가 욕실에 가둬놓고 3달 동안 밥을 하루에 한 끼만 주고 얘가 이제 욕실에 갇혀서 산 거죠. 3달을 하루에 한 끼만 밥을 먹고 그래서 하는데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겨울에 옷을 벗겨가지고 찬물을 부어버리고 그걸 그대로 방치해가지고 얘가 그대로 얼어 죽어버린 사건이 있죠? 모릅니까? 그래요. 일단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근데 진짜 충격받았어요. 저도. 8살짜리 꼬마면 사실 여러분들도 지나가다가 딱 보게 되면 이게 꼭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애들 하더라도 8살짜리 애는 누가 봐도 그냥 귀여운 애예요, 사실. 응? 그냥 지나가다 여러분들 딱 봐도 아이고 참 귀엽다 그런 어떤 느낌을 주는 애인데 세상에 그런 애를 자기 애가 아니라고, 자기가 낳은 애가 아니라고 그렇게 참 동물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사실,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죽여버리고 애를 길에서 잃어버렸다라고 거짓말하고 산에다가 안매장 시켜놓은 그거를 찾아가지고 저도 뉴스를 봤는데 참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살다 보니까 나빠진 건가?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 아닐까? 태생적으로? 그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지. 태생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 타고나게 되는 것들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 가게 되면 자 이제 뭐가 있다? 상황이라는 것이 있다. 상황. 응? 상황. 그런 거죠. 거기 이제 나오는 예시처럼 막 도벽을 갖고 태어났어. 근데 아버지가 이건이야. 도둑질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어디 가서 집 오면 다 아버지가 계산해줘. 그러니까 어떤 그 상황이라는 것이. 만약에 이제 이런 친구가 진짜 가난한 어떤 상황에 있었다면 그런 거는 발현될 수밖에 없다. 이거.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결과적이다. 결과적. 그렇죠? 아버지가 도박에 빠졌어. 응? 그래가지고 에이씨 될 대로 되라 해가지고 전 재산 걸고 도박했는데 대박 나왔어. 강원랜드가 전 재산 한 방에 딱 걸어버렸는데 와 이게 막 찍판 터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물론 이 아버지의 어떤 판단은 결과적으로는 정말 그죠 가족을 어떤 도와주는 그런 행위가 된 것이지만 실제로는 비난받아야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요거 어쨌거나 결과에 따라서 판단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봐봐.
그 17번 문항 보세요. 17번 문항. 이제 기억과 글쓴이의 견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쭉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이 마달락에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안 된다. 이거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럼 사실 이 글쓴이의 생각은 첫 번째 단락과 같은 생각이죠. 이렇다 반론 거기에 대한 재반론이죠. 그럼 봐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출제자를 하더라도 일단 어떤 거를 하나 정도 물어보고 싶을 것 같습니까? 어떤 거를 하나 정도? 이 둘의 견해 차이, 그렇죠? 비교, 이거 차이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하나 정도 낼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17번 문항인데 답이 이제 5번으로 나왔어요. 답이 이제 5번으로 나왔는데 아마 글쓴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야. 누구나 그치,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라고 하는데, 이제 그 기억에 대해서 왠지 이 사람은 도덕적 평가 가능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할 수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두 줄을 보시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도덕적 평가에 개입되는 불공평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기억에서도 이 일을, 실제 이런 일이 결과적으로는 일어나지만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거를 공평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응? 아버지가 이건이다. 이건 뭐 어떻게 해요? 하는 건 사실. 응? 이거. 그래서 이거 그 17번 옆에 비교 한번 써보시고, 비교. 조금 문항이 의도한 건 아니었을 것 같긴 한데 조금 쪼잔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떤 그 견해를 소개하는 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그 이 도덕적 운해, 이런 운에 따른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를 비교하려고 했다고 보면 사실 그렇게 아주 지엽적인 내용도 아닌 거야. 가장 기본적인 어떤 논의의 지점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이거 비교, 어떤 식으로든지 사례를 비교하든지 의견을 비교하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지 비교는 항상 주목하셔야 된다. 이런 거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시고, 그 마달락 보시면 이거 마달락 다섯 번째 단락을 보시면 거기 니은에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대상은 강제나 무지와 같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 18번 문제가 이걸 물어봤죠. 18번 문제가 이걸 물어봤고 니은의 관점이 뭐냐를 이제 물어봤는데, 그 재밌는 게 사실 틀릴 문제가 아니거든. 왜냐면 강제나 그 무지이기 때문에 그걸 골라주면 되는데, 그 이 문제가 또 시험장 정답률로는 63%입니다. 상당히 그럼 나름 고난이도 문항에 속하는 게 되는데, 더 재밌는 사실은 2번이, 그러니까 답이 1번인데 2번이 한 3분의 1이 골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 맞춘 학생들은 다 1을 썼고 틀린 학생들은 다 몇 번을 쓴 거야? 2번을 쓴 건데 2번이 어때요? 2번이 맞아, 기억 리을을 빼고 나면 니은 디귿이 남죠.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문제를 잘못 본 거지. 틀리고 나면 잘못 봤네? 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는데, 와, 이런 것도 수능에서 나오면 또 피눈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어떤 그런 것도 있어요. 사례 문제 같은 거 판단할 때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기억에 동그라미 막 X 치다 보면 막 그럴 때 있잖아. 하나가 잘 판단이 안 되면 막 골똘하게 그거 생각하다가 아씨 이거 맞나다 X라고 해놓고 자기가 지금까지 읽었던 것들 잘못 연결시켜가지고 이것처럼 잘 골라놓고 답을 잘못 골라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마지막 딱 답을 쓰시기 전에는 항상 원래 문제를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내가 지금 뭘 고르는 문제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신 후에 골라주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왜 나오냐면 급하니까 그래. 급하니까 빨리 풀어야 되니까. 응? 그러니까 뭔가 딱딱 골라놓고 뭐였지? 내가 왜 이렇게 두 개를 골랐지? 뭐 이걸 이제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해버린 거지 사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고, 자 봐봐. 19번 문제가 있는데요. 한번 봐보세요. 자, 윗글의 근거에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수능 문제라는 걸 감안하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독서 수업할 때도 이거 같이 했습니다만, 요 정도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주관식으로도 풀어볼 수 있다. 이거. 거기. 그 보기 한번 읽어보세요. 뭘 묻고 싶은 거예요? 실수를 하여 골을 넣었으면 실수를 하지 않은 쪽보다는 아무래도 뭐 한다고요? 덜 비난받는다. 그죠? 응? 어떤 사람이 막 축구하다가 선수가 귀찮아. 에라 모르겠다고 빵 차버렸어. 근데
들어가 버려. 그러면 이 사람 멋지다 막 그지. 막 예측 불가능한 골. 제2의 메시다 막 이런 평가를 받는 거고. 진짜 이게 안 들어가 버리면 막 비난 받을 거 아니야. 저런 막 불성실한 놈. 그래서 요거 이런 비난을 받게 되는데 뭘 묻고 싶은 거야? 지문에서. 뭘 묻고 싶은 거야? 그렇죠. 이걸 묻고 싶은 거지. 이거. 그러니까 그 보기를 읽으셨을 때 이미 한 반 이상은 결정이 돼 있어야 돼. 이거는 뭐예요? 결과적 운을 묻는 것이구나. 그죠? 결과적 운을 묻는 것이구나. 결정이 돼 있어야 되고, 봐봐. 구조에서 지금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마에서 일반적인 반론을 이제 제기한 이후에 바에서 다시 이 세 가지 각각을 이야기를 해주죠. 여기에 대한. 각각에 대한 반론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19번 보기가 지금 여기에서 제시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 단락의 맨 마지막 한 3줄 정도, 실패한 화가를 더 비난한 상식이 통용되는 것은 화가의 무책임한 행위가 그가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덜 부각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요 내용을 19번의 1번 선지가 그대로 이어받고 있죠. 응? 이걸 19번의 1번 선지가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오늘 1번 선지가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 사실 충분히 예측 가능했어. 이 결과 요거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요거를 그래서 이렇게 이었다는 점. 그래서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실제 약간 논의가 좀 뜬구름 잡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긴 합니다만, 충분히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질문 아니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전체 흐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보게 되면 막 바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도대체 이 문제가 뭘 물어보려고 하는가, 그런 지점도 항상 고민하셔야 되고, 자, 그런 걸 부탁을 드립니다. 7쪽 지문 봐보세요. 이런 게 이제 또 하나 쉬어가는 지문이죠, 사실. 첫 번째 단락 지식 경영에 대한 설명을 하고, 두 번째 단락 암묵지. 암묵지는 그야말로 암묵적인 지식이죠. 거기 두 번째 줄 나오는 것처럼 명확하게 표현될 수 없는 지식, 이런 것들을 이제 암묵지라고 한다. 요즘 또 보게 되면 또 뭡니까? 이세돌하고 또 알파고. 지금 이걸 촬영하는 시점에 지금 마지막 5국을 남겨놓고 있는데, 세 번은 알파고가 이기고 네 번째 이세돌이 이겼죠. 네. 참 바둑이라는 게 어떻게 명확하게 가르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바둑을 완전 문외한입니다만, 저 수준에는 오목으로밖에 안 보여요. 이게 오목의 막 연속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뭔가 딱딱 떨어지게 가르칠 수 없을 것 같아. 바둑을 가르친다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때마다 어떤 새로운 어떤 수들이 막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자면 그런 걸 이제 하나의 암묵지라고 부른 거지. 암묵지. 자, 근데 이제 세 번째 단락에 오게 되면 거기에서 암묵지도 나오지만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에 뭘 이야기해요? 명시지를 이야기하죠. 명시지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면 봐봐, 지문의 이제 네 번째 단락은 지식 변환의 과정이다. 박스 옆에 과정 동그라미 쳐보세요. 과정. 네 번째 단락.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이제 정리 단락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어떤 문제를 낸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나와야 할 문항은 사실 세 번째 단락에서 암묵지냐 명시지냐 하는 부분.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에서 지식 변환의 네 가지 과정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넘겨보시면 문제는 어렵지 않았지만 23번이 이 과정, 지식 변환의 사례를 이해하고 있느냐, 이걸 이제 하나 물어봤고, 그 다음에 22번과 24번이 암묵지와 명시지의 비교를 사실상 물어봤어요. 22번과 24번. 22번의 3번은 암묵지가 명시지에 비해서 공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만, 요거는 이미 이 단락에서, 세 번째 단락에서 설명이 나왔던 거지. 공유 가능성을 다 비교 설명했던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진 않았지만 역시 하나의 비교, 요게 또 하나의 문항을 구성하게 됐고, 그 다음 24번에서는 답이 이제 2번인데, 직원들이 회사에서 사용할 논리적이고 형식화된 지식을 제한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만, 보기에 제시된 F4의 문제는 세 번째 줄에 가시적인 어떤 지식에 대해서만 어떤 에너지를 쏟았던 것이고, 여기 암묵지에 대해서
암묵지에 대해서 암묵지를 간과했던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2번 선지처럼 논리적이고 형식화된 지식을 제안한다는 거는 이거는 논리적이고 형식화된 지식은 암묵지겠어요, 명시지겠어요? 명시지라고 보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오답이 되는 거야. 간단한 문제였지만 뭘 물어봤느냐? 암묵지, 명시지 비교를 두 문항으로 만든 거야. 그죠? 수능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수능 비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교다. 어떤 형태로든지 나오게 되는 비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주목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그것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에서 28번 이거 기판력 지문이죠. 그 단락 앞에 가나다라만 이렇게 쭉 한번 붙여보세요. 가나다라만 쭉 붙여보시고, 참 이것도 AB 공통 지문이었는데 법률 지문을 이렇게 출제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생소한 면이 있는 그런 지문입니다. 그 역시 학생들한테 쉽지 않았던 것 같고 이 지문. 자, 같이 한번 해보죠. 자, 봐봐. 첫 번째 단락. 자, 사례를 소개했어요. 프로타고라스와 에우아틀로스의 사례. 여러분 그 첫 번째 단락을 읽고 나면 일단 이 사례 자체도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만 그 생각을 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 첫 번째 단락 읽고 나면 에우아틀로스 나쁜 놈이네. 이런 생각 했어요? 항상 글에는 호기심이 필요하다. 재미가 있어야 돼. 나쁜 놈이잖아. 다 배워놓고는 승소하면 내겠다고 했으니까 너한테 소송해. 나 지면 그냥 안 내면 되고. 이거 내가 승소하면 내가 이기니까 안 내면 되고, 지면은 승소하겠다는 그 조건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지? 그래서 나 안 내겠다라고 버티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1차적으로 항상 딱 듣고 났을 때 이놈 봐라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그지? 이놈을 응징해 줘야 되죠. 자, 지문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이제 항상 반응해야 돼요. 그래야 지문이 재밌어지고 독해를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두 번째 나단락 보게 되면 나단락 첫 번째 줄. 지금까지도 이 사례는 풀기 어려운 논리 난제로 거론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풀기 어려운 논리 난제. 거기다 또 세모 한번 쳐보시고. 이게 뭡니까? 하나의 또 문제점이죠. 풀기 어려운 문제다. 문제점 나오면 또 뭐 해줘야 되고 해결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보면 본다. 그래서 다만 법률가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대.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나단락으로 가게 되면 요거 이제 이거 뭐 하려는 과정입니까? 이 문제점을 요거 이 둘의 사례, 이 에우아틀로스 이 나쁜 놈을 응징을 해줘야 돼. 그래서 얘를 이제 해결하는 과정. 두 번째 단락의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이제 부관이라는 것이 있고, 이 부관에는 기한과 조건이 있고, 조건에는 다시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다.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부관은 기한과 조건이고, 조건은 다시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 이렇게 이제 쪼개지게 됩니다. 쪼개지게 되는데, 자, 봐봐. 그 두 번째 단락에서 이걸 정리하는 게 어려운 친구는 없었을 거예요, 사실. 그쵸? 이걸 정리하는 건, 어려운 친구는 없었을 텐데, 이거를, 요 부관의 기한 조건, 그 다음에 정지 해제 조건이 있는데, 이 내용을, 그 생각을 한번 할 수 있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가지, 왜 했느냐.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그러니까 이 지문이 어려웠던 이유는 사실 학생들에게 제재도 일단 생소한 면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내용 자체가 아주 까다롭거나 그렇진 않거든. 이거 누가 이해 못하겠어. 근데 요 내용을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제 넘어가 버리는 것과 우리가 이제 항상 뭐에 주목해야 된다. 어떤 글을 읽으실 때는 단락 간의 연결에 주목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이걸 갖고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느냐가 또 하나의 관건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내용을 이야기한 이유는 뭐예요? 사실 이 지문에서 뭐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락에 이 문제점을 뭐 하기 위해서? 그치,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이 기한 조건 정지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이라는 것은 사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접근을 해보게 되면 봐봐. 이 에우아틀로스가 말했던 이 사례 이게 적용이 되나요? 적용됩니까? 적용되죠. 왜? 내가 승소하면 돈을 내겠다는 것은 하나의 부관인데, 그죠? 기한이에요, 조건이에요? 조건이고. 정지 조건이야, 해제 조건이야? 승소하면 내겠다. 정지 조건이죠. 요거를 한 번만 좀 고민해 봤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해결 과정이다. 그럼 도대체 이 이야기를 이 해결 과정에서 왜 이야기하느냐. 25번의 그 1번 선지가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고 할 때 승소는 수강료 지급 의무에 대한 기한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한? 이게 기한일까? 이거는 조건이지 조건. 그러니까 사실 어떤 그 단락간 연결에 대해서 한 번만 고민을 해보셨다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잡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최소한 25번이 한 3분의 1 정도 틀리는 걸로 나오는데 그 정도까지 틀린 문제는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단락간 연결 이렇게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두 번째 단락을 이제 보게 되면 세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기판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기판력 한 번 판결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뒤집을 수 없다 그거죠. 자, 근데 라달락 보면 항상 여러분들 그 법률 지문은 이 법률과 관련된 지문이 최근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이 법률 지문은 항상 기본적인 구성이 이런 식으로 많이 가죠. 뭔가 원칙 규정을 이야기하고 이 원칙에 대한 하나의 예외 규정. 원칙 규정과 이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 이렇게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경우가 많다. 원칙과 예외. 이렇게 끌어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 둘을 이제 구별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기판력 그러면 자 원래는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자 거기 네 번째 단락 라달락 보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이 기판력을 뒤집을 수 있다. 이게 그죠? 확정 판결 이후에 새로운 사정. 그죠? 그러니까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안 된다는 거야. 네, 요거 확정 판결 이후 확정 판결 이후의 새로운 사정에 대해서는 자익을 할 수 있다. 그죠? 그게 이제 핵심인데, 봐봐. 이 이야기 하나 한 것 치고는 그 네 번째 단락이 상당히 길거든, 사실. 긴데, 여러분들. 여기서도 봐봐. 이런 거 하나 주목할 수 있냐, 없냐 차이는 상당히 큰 거예요. 뭐냐면, 위에서, 거기, 그, 네 번째 단락에, 하나, 둘, 셋, 여섯 번째 줄 보면, 그러나 세 번째 없어요. 그러나를 기준으로 비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랑 뭐를 비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를 기준으로 라달락에서 확정 판결 이전에 작성된 계약서와 이전에 작성된 계약서 이 판결 이후에 임대차의 기한이 도래한 요건 다르다 그러지. 계약서는 판결 확정 이전에 쓴 거기 때문에 안 되고 요거 판결 이전 이 선을 판결이라고 해보면 이건 이전에 작성된 거기 때문에 안 되고 기한이 도래한 거는 이후의 사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맞나요? 이게 내용이거든. 그럼 봐봐. 실제로 어떤 사례를 이야기할 때도 제가 여러분들 비교가 나오면 무조건 중요하다. 무조건. 이항 대립. 무조건 중요해. 이항 대립. 고만해라. 좀 그럴 수 있는데 무조건 중요하다니까. 무조건. 구별하기 시작하면 이건 무조건 조심해야 돼. 특히 두 개가 비교되면. 봐봐. 자,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봐보세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봐봐. 이제 마단락이 이제 정리단락인데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또 의문이 남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뭐냐면 도대체 다와 라는 뭐냐 그지? 기판력 이야기를 왜 한 거야 도대체? 이거 왜 한 겁니까? 이 연관성을 만들기가 사실 좀 힘들어요. 이거는 훨씬 힘든데 어쨌거나 얘도 뭐 하는 차원에서 한 이야기일 것이다. 이 사례를 문제점 그치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 이야기일 것이다. 그래서 그 마지막 마달락으로 갑니다. 마달락으로 가는데 이제 이렇게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그래서 봐봐 이제 이걸 쭉 바탕으로 해서 P와 E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죠. P와 E 사이에 자, 분쟁을 이제 해결을 하는데 P와 E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되나요? 여기서 분쟁을 해결하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 누가 누구한테? P가 E한테 소송을 하죠. 돈 내놔라. 누가 이겨요? E가 이기지. 그렇지. 승소하면 되겠다. 안 돼. 저 돈 못 받아. 그거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P가 다시 소송하지. 두 번째. 그럼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P가 이겨. 왜? 승소하면이란 조건이 이제 비로소 이루어졌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 끝나는 게 아니라 E가 다시 한번 하고 싶겠으나 E는 뭐가 없어? 새로운 사정을 가지고 있자. 그래서 얘는 다시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럼 봐봐. 여기 왜 기판력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설명한 거예요? 기판력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가? P는 이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계약 승소함으로써 이거 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사정이 생긴 것이고, 그죠? 이의 경우에는 그런 새로운 사정이 없기 때문에 다시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맞나요? 이게 틀린가요? 요거. 응?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한 거지, 사실. 요거.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맞나요? 봐봐. 이게 지문인지 학생들이 어려웠던 이유가 이 고리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사실 이 고리를. 그러니까 그 마지막 단락 정도에서 그래서 이 기판력을 앞에 사례에다 적용해보자. 이런 정도 멘트를 써줬거나 두 번째 단락에서 그러면 여기서 이건 정지 조건이야 뭐 이런 거를 정리를 해줬다면 훨씬 쉬웠을 텐데 출제자 입장에서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이유는 이걸 또 문제로 내야 돼. 문제로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봐봐. 27번 문제 봐보세요. 27번 문제 보기를 보면 갑과 을이 이제 소송을 하는데 자 봐라. 1번 선지가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 가의 경우 갑은 더 이상 상급 법원에 상소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 이제 그 상급 법원 상급 거기 이거 상급 법원이 안 되는 건 맞죠. 그죠? 상급 법원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동급 법원에 다시 할 수는 있어도 상급 법원은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1번 그렇게 하시고 2번하고 4번 선지를 한번 이어보세요. 3번 선지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고 재판으로 끝난 거니까 안 되는데 2번하고 4번 선지를 한번 이어보세요. 계약서는 안 돼. 왜? 이전에 작성한 거니까. 그게 이제 라달라. 아까 계약서 안 된다 그랬지? 이전에 작성. 자, 4번 선지는 어때요? 기한이 도래하면 이거는 할 수 있다. 그게 라달락에서 설명했던 두 번째 사례잖아. 이게 라달락에서 이걸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줬는지 알겠어요? 두 개를 비교해가면서 이전에 작성한 계약서는 안 돼. 이후에 기한이 도래하는 것은 돼. 이런 이제 두 가지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항상 비교에는 주의한다. 그래서 27번이 이제 답이 이제 5번인데 나의 경우 이미 지나간 2015년 2월 15일 갑기로 한 날이 밝혀진 계약서가 발견되면 요걸로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 요걸로 청구할 수 없죠. 청구하면 안 돼. 이건 청구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이전에 작성된 계약서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 뭐였나? 기판력이 깨지는 기준이 뭐였느냐? 그 다음에 제시된 어떤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걸 명확하게 쪼개서 이해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았을 그런 지문이다. 지문을 일단 좀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문 전체적으로 단락간 연결 고려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지문 읽어 나가는데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26번은
기억에 대한 그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1번 선지 첫 번째 소송의 P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당연히 그러겠지. 이는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는 유효하다. 나 승소하면 내겠다고 했으니까 못 내겠다라고 유효를 주장할 것이고 2번 첫 번째 소송의 판결문에는 이가 수강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가 아니라 승소하지 않았으니까 없다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3번 선지 첫 번째 소송에서 두 번째 소송에서나 P가 할 청구는 수강료를 내라는 청구를 당연히 하게 돼요. 그죠? 이걸 좀 놓친 거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아니었나. 그래서 조금 내용이 정리되지 못했던 것 같아, 학생들에게.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고, 또 놀라운 거는 그 28번 문제 정답률이죠. 절반 이상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 한자 어휘 문제들이 정말 까다로운 것 같아요, 최근에. 까다롭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 진짜 그 문제 옆에다 한번 써보세요. 용례를 묻는 겁니다, 용례. 한자 문제는. 쓰임새를 묻는 거지, 쓰임새. 쓰임새를 묻는 거여서, 이거, 쓰임새를 묻는 거여서, 어떤 조건을 부과한다. 그죠? 4번 선지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형성되다에는 실제로 한글 풀이로 생기다라는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사정이 형성되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지를 않아요. 그걸 묻는 거야. 그러니까 형성되었다의 뜻을 묻는다기보다는 요 말이 이런 맥락에서 쓸 수 있느냐. 알파벳 2의 경유 같은 것도 이의 제기를 많이 해서 또 평가원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친히 답변까지 또 다 해주셨었는데 경유라는 말 자체는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게 될 때 어떤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경우에 쓰게 됩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 아버지 운전하실 때 어디를 경유하냐 이런 걸 하게 될 때는 다 실체가 있는 말. 비행기가 뉴욕에 갈 때 도쿄를 경유한다 이럴 때 쓰는 말이지 이런 어떤 추상적인 개념. 그리고 막 이의제가 격렬하게 나와서 비슷한 말들을 막 이의제기를 했지만 다르다. 평가원의 어떤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용례. 그래서 요런 문제를 풀 때는 시험장에서 짧은 글짓기를 막 해볼 수밖에 없다. 짧은 글짓기를 막 해보시고 짧은 글짓기를 막 해보시면서 요거 이 단어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따져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락간 정리, 모든 비교에 주목한다. 그런 거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과학 지문. 참 2점, 3점인데 정답률이 43, 39. 평균 정답률로만 한 40% 정도? 와, 그죠? 그러면 사실 4, 5, 20이면 여기서 평균 3점을 지금 깎아먹었다는 거죠. 이 두 문제가. 당시 수능에서 엄청난 문제입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이전의 전향력이라든가 이런 지문은 이과 학생들한테 풀려보면 상당히 잘 풀거든. 이거 배경지식 이런 게 작용해서 B형보다 훨씬 잘 풉니다만 이 지문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지문은 30번은 사실 A형에 풀렸어도 그렇게 정답률이 확 뛰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한번 차분히 좀 읽어봐야 되는 그런 지문입니다. 과학 지문은 아무튼 제가 누차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 탐구하는 것이 아니고 국어다, 국어. 응? 국어. 그래서 정보의 확인과 정리. 이게 이제 포커스가 돼야 되고 이 정보는 결국 이제 첫 번째 개념. 그 다음에 또 조건문의 형태, 특히 인과관계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든 이항대립 구조는 무조건 중요하다. 그죠? 지겨울 거야. 고마해라. 그럴 수 있는데, 요거, 그렇게 비교를 좀 해보시면 좋겠고. 아무튼 항상 똑같은 거야. 단락 읽고 정리하고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두 번째 단락 읽고 정리하고 이전 단락과 어떻게 연결되지? 또 이런 거 따져보시고. 자, 첫 번째 단락은 개념 설명을 합니다. 세 가지 힘에 대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유체에서 자유낙하를 할 때 일단 어떤 물체가 중력을 받게 된다. 이 중력은 일정하다.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상식적으로 다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진술이죠, 사실. 그래서 중력은 낙하하는 동안 일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력, 그래서 질량 이거 중력이 떨어진 동안 일정한데 질량에다가 그다음에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이다.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별도로 한번 써보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조건이죠, 조건. 그러니까 중력이 달라질 수 있다면 그 조건은 질량과 중력 가속도에 의존하게 된다. 요거 그런 걸 저는 표시를 해야겠고. 그다음 그 네 번째 줄에 부력입니다. 부력. 부력은 이 물체가 이제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할 때 이 운동 방향과 반대로 이제 작용을 하는 힘이 부력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 무게에 해당하는 힘이다. 그래서 부력인데, 부력은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 무게.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 무게. 그리고 그래서 어떤 이 물체가 있을 때, 그럼 부력은 얘가 뭐 속에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거만큼 배제된 무게니까. 이거 물에 있을 때, 아니면 그거보다 훨씬 더 밀도가 높은 유체의 무게가 나가는 것에 잠겨 있을 때 각각 이제 부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어지는 설명은 첫 번째 단락에 1000분의 1 정도가 미미하다. 하지만 스티로폼 입자같이 밑에 세 번째 줄 밀도가 매우 작은 물체의 경우에는 이 작은 것도 이제 큰 영향을 준다고 하죠. 그런 설명을 주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오게 되면 이제 새로운 개념인 항력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나온 이제 항력에 대한 설명이고, 이 항력의 정의는 그거죠. 거기 저항하는 힘이고, 세 번째 줄에 물체 운동 방향과는 반대로 작용한다. 지금 자유낙하 운동을 설명했기 때문에 항력이라는 거는 이 방향으로 그럼 이걸 그릴 수 있겠고, 이 항력은 사실 그렇게 되면 여기 세 번째 줄에 뭐에 비례하냐면 속도에 비례한대요. 속도. 이 항력은 속도가 커질수록 항력도 커진다. 이런 이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개념 조건에서 세 가지. 이 물체는 하나에는 이 세 가지 힘이 작용한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이 항력에 대해서 마찰 항력과 압력 항력을 설명하죠. 이제 두 가지를 설명을 했고, 문제가 두 개가 아니라 세 문항이었다면 이걸 이제 별도로 출제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렇게 단독 문항으로 묻진 않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 단락으로 가게 되면 마찰 항력과 압력 항력을 이제 비교 설명하면서 거기, 그래서 안갯비의 빗방울의 미세먼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거기 세 번째 단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반면 거기다 세모 쳐보세요. 반면에다 세모 치셔가지고, 그 다음에 압력, 항력의 경우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 설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세 번째 단락.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락에 가게 되면, 빗방울이 낙하할 때 처음에는 중력 때문에 빗방울의 낙하 속도가 점점 증가하지만 이에 따라 항력도 커지게 되어 마침내 항력과 부력의 합이 중력의 크기와 같아지게 되는데, 이때를 중단 속도라고 부른다. 그죠? 자유낙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이제 항력과 부력이라고 보면 밑으로 작용하는 게 중력이다. 근데 이 힘이 똑같다면 이 경우를 이제 뭐라고 부르겠다고요? 종단 속도라고 부르겠다고요. 이게 이제 지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뭔가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요거 여기 하나 덧붙인다면 항력이 두 가지 종류. 마찰 항력과 압력을. 요게 이제 지문 사실 전체의 내용이야. 개념을 좀 많이 설명했고, 사실. 개념.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제 조건문들로 구성이 된 이런 지문이 되는 거죠. 29번 한번 봐볼까? 29번. 자. 29번에서 이제 답이 이제 4번인데, 균일한 밀도의 액체 속에서 낙하하는 동전에 작용하는 부력은 끊어보세요. 부력은 항력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정한 크기를 유지한다. 참 이게 정답률 40%라는 건 좀 상당히 아쉬운 지점인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듯 하지만 결국 이 부력 부력의 개념이 무엇인가만 좀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그죠? 배제된 부피에 해당하는 유체의 무게이기 때문에 얘가 실제 이동하냐 이동하지 않냐도 전혀 상관없고, 사실, 그죠? 전혀 상관없고, 요거 자, 항력의 크기와는 아예 관련도 없고, 사실, 그죠? 아예 관련도 없고, 그냥 부력 자체는 어떤 그 크기, 이거 부피에만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 무게에만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부력은 균일한 밀도의 액체라면 같은 크기를 유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4번 자체를 답으로 고르는 거는 그닥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지점이 있다. 그래서 확실히 학생들이 너무 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왔다고 생각할 때 요거 너무 이제 많은 좀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그 개념의 중요성 이런 거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지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하는 지문이고. 자, 봐봐. 그 다음 30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30번. 이거 솔직히 토 나오는 지문입니다. 봐봐. 크기와 모양은 같으나 밀도가 서로 다른 구 모양의 물체 A, B를 공기 중에 고정하였다. 이때 물체 A와 B의 밀도는 공기보다 작으며 물체 B의 밀도는 물체 A보다 더 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밀도를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A는 B보다 작고 얘는 이제 공기보다 밀도가 작은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물체 A와 B를 놓아주었더니 두 물체 모두 속도가 증가하며 상승하다가 각각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각각 다른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 채 계속 상승하였다. 사실 여기에서 이제 판가름이 거의 난 것 같아. 뭐냐면 이제 아까 지문에서는 이 물체가 뭐 하고 있었어요? 지문에서는 자유 낙하를 하고 있었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 하고 있어요? 이 문제의 사례에서는 상승을 하고 있어. 문제의 사례에서는 상승을 하고 있거든. 그러면 사실 이 방향이 틀어졌다고 해서 다른 게 영향을 받지는 않죠. 부력이나 중력은 달라지지 않지만 뭐는 달라집니까? 항력은 달라지죠. 항력은 운동 방향에 뭐로 영향을 주니 어느 쪽으로 작용하니까? 운동 방향에, 그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하강이었는데 여기서는 상승이었다. 이게 이제 또 어떤 하나의 문제를 통한 이항대립 구조인 거야, 사실 상승은. 과학이니까. 근데 그걸 이제 캐치했던 친구와 캐치하지 못했던 친구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상당히 생겼던 것 같고. 요건 여러분들 워낙 어려워하셨으니까 1번 선지부터 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1번 선지. A와 B가 고정되어 있을 때에는 끊어보세요. 항력을 크겠다라고 했습니다만 항력은 개념 자체가 언제 생기는 거예요? 운동할 때 생기는 거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애초에 항력이 문제되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A와 B가 각각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끊어보세요. 유지할 때 A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은 B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보다 더 작겠군 이랬는데 이건 좀 쉽지 않은 선택이 됐어요. 사실 근데 A와 B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다면 자, 그림 여기다 좀 별도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이 경우는 얘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부력과 중력은 그대로 작용하지만 아까는 위로 작용했던 항력이 이제 이 경우에는 아래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이 힘과 이 힘이 뭐 한다? 서로 같아지게 된다 그러지? 같아지게 된다 그러면 거기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A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은 B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보다 더 작겠군 그렇습니다만 이게 이제 같다는 건데 얘의 유일한 차이는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밀도 차이였다. 밀도 차이밖에 없었는데 아까 중력이 뭐에 의해서 좌우받았어요? 질량과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좌우를 받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B가 밀도가 크다면 B가 더 중력이 크다는 말이고 어쨌거나 그러면 같은 속력이라면 항력은 그만큼 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똑같은 걸 만들어내려면. 이 둘은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2번 선지 그래서 A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은 B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보다 더 작은 게 아니라 더 커야 되죠.
B가 중력은 더 크고 그만큼 자 항력은 더 작아질 거기 때문에 A에 비해서는 자 그렇게 이제 2번 선지를 해야 되고 3번 선지 A에 작용하는 부력과 중력의 크기 차이는 끊어보세요. A의 속도가 증가하고 있을 때보다 A가 고정되어 있을 때 더 크겠군 했습니다만 부력과 중력은 뭐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운동 상태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걸 아예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야 돼요. 4번 선지 A와 B 모두 일정한 속력에 도달하기 전에 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까지 끊어보시면 자, 이건 뭐 지문의 설명이니까 맞죠. A와 B의 작용하는 항력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이 아니라 증가하면서 이 균형이 맞아지는 거죠. 그래서 4번은 이거 틀린 선지. 그럼 이제 5번인데 봐봐.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 내에서 B가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B에 작용하는 항력은 그랬는데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 내에서 B가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다면 자, 뭘 묻고 싶은 겁니까 사실? 자, A, B의 밀도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가 달라졌어요? 기체가 달라졌죠. 얘가 어디에 들어있느냐가 달라졌는데, 요거, B가 상승, B가,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 내에 상승한다면 여기서 묻고 싶은 거는 지금 부력의 차이를 묻고 싶은 거죠. 부력. 밀도가 더 커지니까 그 전보다 부력이 더 뭐해지는 거야? 커지는 거죠. 맞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항력은 공기 중에서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작용하는 항력보다 더 크겠군 그랬는데, 중력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중력은 물체 자체 질량이 달라지지 않았고 중력 가속도로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력이 일정하다고 보면 부력이 그 배제되는 부피만큼 유체 무게인데 밀도가 높은 유체이기 때문에 부력이 일정 부분 커지면 그럼 이걸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건 여기서 뭐밖에 없어요? 항력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부력이 이거 밀도가 더 큰 기체 내라면 요거 항력 이거 방향 잘못. 항력 자체는 방향이 아니라 크기는 더 커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죠. 봐봐. 솔직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30번은 제가 이과 학생들 되게 잘하는 학생들 풀려봐도 이 계산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뭔가 딱 착각하거나 뭐 이런 것들 많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쉽지 않은 지문이었고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었을 것 같아요. 사실 학생들한테 이거. 그래서 하나하나 판단하기가 1번부터 5번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한두 개 정도는 도대체 맞다는 거야 틀리다는 거야 뭐 이런 어떤 좀 좌절도 하게 했을 법한 그런 이제 지문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또 기출을 공부하는 우리로서는 항상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문 자체에서 이 세 가지 개념과 그 다음에 각각의 개념에 부착되어 있는 이 조건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냐,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냐. 그 다음에 요거 기본적으로 상승과 하강의 어떤 대비 구조. 그 다음에 이거 5번 선지도 밀도가 큰 기체냐 작은 기체냐라는 요 정도 수준에서 지문을 좀 이해하고 있었는가. 아무튼 거의 뭐 정보의 융단 폭격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쏟아내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튼 무엇보다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갈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상당히 관건이 되는 그런 지문이었다. 그래서 이런 거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시간이 좀 들더라도 선지 하나하나가 좀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 다시 한번 따져보고 좀 그런 것들을 해 가시면서 지문을 좀 완전히 정복하려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독서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학입니다. 이 독서가 아주 까다로웠던 것에 비해서 문학이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가 됐어요. 아마 시간에 대한 고려와 15학년도에 비형 문학이 수능에서 꽤 까다롭게 출제되어서 아마 거기에 대한 좀 반성이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하는 그런 구성입니다. 한번 빨리 살펴보죠. 31, 33 윤웅길의 9켤레 구두로 남은 산에는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고 실제 뭐 전혀 읽기에 부담이 없고 그리고 일단 분량이 짧아요. 그죠? 소설이 세상에 한 단 반도 안 되죠? 이런 게 이제 쉽게 출제가 된 거야. 그래서 보면은 분명히 이 분량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됩니다. 16학년도 그러니까 2016년 3월에 치러졌던
그 교육청 시험에서는 이청준의 그 소리의 빛, 이거는 그 소설이 두 바닥을 다 차지해요. 두 바닥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그 10쪽에 30번 문제를 없애고 소설 지문이 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 놓고 세 문제야. 그래 놓고 세 문제. 그러면 안 돼. 이런 게 이제 교육청, 우리가 소위 쓰레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고려가 없는 거지. 지문을 그 정도로 길게 썼으면 문항수를 늘려줘서 그 시간 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너무나 쉬운 작품이었고, 특히 그 33번의 보기를 활용하시면 공동체가 깨져가는 어떤 그 사회의 모습을 그렸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작품이 되죠. 그 뭐 문항도 거의 설명할 게 없는데, 33번에 이제 5번, 나아가 권신에 대해서 염려하며 우리를 위해라고 말한 것은 공동체적 유대감을 회복하려는 소시민의 욕망을 드러내는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문의 마지막 5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염려하는 건 권 선생네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다. 그죠? 그러니까 참 교묘하게 그 진술을 따왔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너희는 필요 없고 나만, 우리 가족만 잘 살겠다는 거기 때문에 전혀 5번처럼 해석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어쨌거나 거기에서 33번 5번 선지에서 공동체적 유대감을 회복 동그라미 쳐보세요. 회복이라는 말은 태도로 말하면 극복이죠. 태도로 말하면 극복인데, 여기 수능 문제 3점짜리 현대소설에서는 항상 극복, 태도,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시면, 정 모르겠으면 그냥 이런 걸 찍어도 답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세요. 12쪽 보시면, 7만식의 제양날. EBS에 있던 작품을 출제를 했고, 그 36번에 이제 보기가 쭉 이야기합니다. 시대적 배경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정통극이죠. 그래서 과거 회상과 현재 장면이 왔다 갔다 하는 어려운 장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통극에서는 항상 기본적으로 내용일치 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극에는 정통극과 서사극이 있는데, 이 정통극의 이 작품이기 때문에 34번 이거 내용 확인 문제, 35번에서 비는 모친과 함께 채씨가 등장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과거 장면에서 그 35번 2번 비를 기준으로 무대 급히 암전 다시 밝아지면 이렇게 되는데, 그 비 바로 위 대사 한 4줄 정도 올라가면 김성배의 모친은 막 거기서 지금 통곡을 막 하고 있고, 비 이후에 보면 영호 채씨 대사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셨을 때 왼쪽 단 마지막 채씨 대사를 보시면 그 자기 시어머니가 못 나가게 해서 나는 거기서 구멍으로 들여다봤다. 그래서 같이 있은 적이 없어.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현재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니까. 그래서 문제가 단순한 내용일치 차원이었다. 정통극은 심오한 내용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36번은 그냥 4번. 황당해요. 최씨의 신중한 대응을 비판해야 된다. 그냥 너무 황당해서 도대체 근거를 뭘 대야 될까요? 좀 당황스러운 질문인데, 문학을 아무튼 쉽게 가려고 하는 의지가 강했던 것 같아.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3쪽에 토끼전입니다. 토끼전. 고전소설에서 여러분들 항상 내용일치 주의하셔야 된다. 화법하고 비슷해요. 절대 심오하게 묻지 않는다. 고전소설은 태생 자체가 재미를 위해서 탄생을 했기 때문에, 토끼전은 초딩생도 있는 이런 작품을 가지고 무슨 어려운 작품을 내겠냐 그거야. 그래서 내용일치만 주의하시면 되겠고, 대신에 그 이제 몇 가지 이제 주의해야 할 지점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토끼전은 되게 유명한 작품이죠. 여러분들 유명하고 친숙한 작품의 경우 여러분들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친숙한 작품에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그 토끼전 하면 이제 우리가 별주부, 그 다음에 토끼, 이런 이제 중심 인물들을 생각하지만, 여기 그 안에 주변 인물들. 작년 그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선생님 세상에 토끼전에 호랑이가 있나요? 그러면 토끼전에 호랑이 나오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이거 유명한 작품의 경우에는 항상 주변 인물을 묻게 된다. 이거 주변 인물, 이거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출제되었던 14학년도 A형 홍길동전 같은 경우에서도 율도국 태수라는 지나가는 인물, 이런 거 하나를 가지고 문항을 구성한단 말이에요. 특히 그래서 유명한 작품들 이거 이제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 그 세 번째 말하기 방식 이런 거.
대화가 많이 나오는데 현대소설에서는 어떤 주제의 흐름 이런 게 훨씬 중요하지만 고전소설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말하기 방식.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의도 목적과 그다음 이유 근거를 항상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 의도 목적, 이유 근거를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말하기 방식. 39번에 이제 3번이 어렵진 않았습니다만 이 짬뽕 시킨 거죠, 사실. 그래서 의도 목적, 이유 근거. 여기에서 거기 3번 거기 별주부는 범치가 토끼간의 많은 말을 가지고 토끼를 회유하여 토끼와 대결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뭘 근거로 회유하려고 했느냐? 근데 일단 범치라는 지나가는 인물을 끼워서 물어봤어요.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유를 뭘 들었는가? 3점짜리였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출제의 포인트다. 고전소설에서는 이 말하기 방식. 그래서 그 다음에 주변 인물들을 간과하면은 나중에 문제 풀 때 엄청난 시간 소모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 자. 오케이,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전시가. 자, 보시면. 이 고공답 주인가는 상당히 낯선 작품이었습니다. 사실 EBS에 있었던 작품이긴 하지만 좀 의외였고, 너무 찍히는 작품들을 좀 피해가려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좀 출제를 하게 되지 않았냐는 생각을 할 정도로 조금 쉽지 않은 작품이었어요. 이제 작품이 크게 이제 뭘 말하는가? 조선시대 후기에 고공답 주인가. 그래서 고공은 그 하인들 말합니다. 하인들에게 주인이 답하는 노래다라고 해가지고 42번에 이제 나오는 것처럼 여기 한 집안을 이제 나라에 비유해서 이 신하들이 해야 할 역할을 촉구하는 작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뭐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해석이 아마 문제가 되었을 것 같고 어려웠던 친구들은 그래서 해석만 해결되었으면 전혀 문제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40번 문제가 그나마 수능 B형에서 가장 낮은 정답률 혼자서 이제 60%대 정답률인데 표현법이죠. 거기 1번에서 가와 달리 끊어보세요. 나에서는 끊어보시고 연세와 반복이다. 여러분들 이 표현법 문제는 사실 진짜 피곤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독서는 저도 처음 보니까 이제 꼼꼼하게 다 읽어서 풀 수밖에 없습니다만 문학은 뭐 이런 작품이야 뭐 수없이 많이 봤던 작품이니까 사실 제목만 쓱 보고 바로 풀거든. 내용 41, 42 같은 거는 거의 그냥 뭐 대충 보고 그냥 풀면 어차피 다 아는 작품이니까 거의 답을 맞출 수 있는데 저도 40번 같은 문제 보면 일단 좀 짜증부터 딱 나요. 아씨 언제 다 찾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여러분들 40번 문제 같은 걸 풀 때 절대 시간에 쫓기면 안 돼. 시간에 쫓기면 안 되고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누가 와도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연세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도대체 이런 걸 하나하나 따져야 돼. 그 시간을 어거지로 단축시키려고 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연세가 아마 제일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연세가 제일 중요했을 것 같은데 연세는 나에서 밑에서 한 네 번째 줄 보게 되면 지비를 고치거든 종들을 휘우시고 종들을 휘우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상벌을 밝히거든이라고 해가지고 연세는 앞에 거를 물고 가야 돼요. 물고 가는 거를 우리가 연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예시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단순 반복은 연세가 아니야. 단순 반복 연세가 아니고 유치원 때 배웠던 그죠? 기차는 길어, 긴 것은 바나나, 바나나는 맛있어, 맛있는 건 사과, 뭐 이런 형태로, 그죠? 그래서 계속 물고 가는 걸 연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대안으로 학생들이 못 골랐을 때 가장 많이 썼던 선지가 이제 2번 선지인데, 나와 달리 가에서는 서리적 표현이다. 그러면 역시 또 끊어보세요. 나와 달리 가에서는 서리적 표현이다. 여러분들이 항상 달리가 들어있는 선지는 생각을 2번 해야 돼요. 아무리 귀찮아도. 그래서 만약에 2번이 맞으려면 가에는 서리적 표현이 있으나 나에는 없어야 되죠. 그죠? 나와 달리 가에서는 그랬으니까. 근데 가에도 그 첫 번째 줄에 어이할고 있고 나에서도 하나 둘 셋 여덟 번 줄 내려오면 논의를 눌라 할고라는 말이 있죠. 해석에 아마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나의 여덟 번째 줄 눌라 할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서리적 표현이 됩니다만 거기서 세 줄 내려와도 이 집이 리덱이 뉴 탓이라 하셔이고 이런 것들도 그죠? 다 서리적 표현으로 볼 수 있죠. 실제 묻는 게 아니잖아. 진짜 누구 탓이야 궁금해. 너니 이런 게 아니잖아 지금 이거. 그렇기 때문에 다 서리적 표현인데 조금 급했던 것 같고 이거
쪼잔하지만 찾아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셨을 때 이런 것들, 특히 표현법 문제는 어쩔 수 없다. 마음을 비우시고 괜히 막 이런 것 때문에 또 혼자 불안해하다가 문제가 생겨버릴 수 있으니까 자, 주의하시고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제 마지막 16페이지 잡으시면 첫 번째 작품은 박남세 아침 이미지. 제목에 이미지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미지다. 그래서 모더니즘 계열의 시입니다. 말 그대로 아침에 동이 터오는 모습을 노래하는 작품입니다. 44번에 그래서 답이 이제 4번. 모더니즘 작품은 여러분들 오히려 선생님 그럼 도대체 이 작품에서 이 아침의 의미가 뭔가요? 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어려워지거든. 근데 아침의 의미는 나도 몰라. 나도 모른다. 그래서 보기가 없다면 이 모더니즘 시는 한편의 회화, 그림이다 사실. 그림 자체를 감상하면 되는 거지 의미를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이 의미는 보기를 주지 않는 한 묻지 않습니다. 왜냐? 그림의 의미는 누구도 정답을 말해줄 수 없어요 사실. 그래서 44번 문제에서도 전혀 의미를 묻지 않습니다. 아침의 의미가 뭔지 여기서 어둠의 의미가 뭔지 새의 의미가 뭔지 전혀 묻지 않아. 그래서 이거 모더니즘 계열의 시에서는 자 이거 이미지 중심시 이에서는 의미를 따지지 마시고 보기가 나오지 않으면 어떤 의미를 읽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항들은 어렵지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4번에서는 이제 4번인데 3번 선지 같은 것만 좀 하나 주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즐거운 지상의 잔치는 기존의 사물들이 새로 태어난 사물들을 반갑게 맞이한다 그러는데 이건 왜 틀립니까? 기존의 사물이 새로 태어난 사물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게 어둠 속에 있다가 다시 나오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지 이게 옛날 사물이 있고 새로 태어난 사물이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44번에 3번은 그렇게 해서 틀린다. 2번 같은 거는 2번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해서 노동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만 여기 작품에서 밑에서 5번째 줄 보게 되면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노동의 어떤 고단함을 잊기 위한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보기는 힘든 거죠 사실 여기서. 자 오케이.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43번 같은 경우도 이제 답이 이제 5번인데 그냥 어둠이 밝음에 순응하는 모습이 그냥 틀렸다라고 해서 바로 이제 그어버려도 됩니다만 같은 이런 사진을 만든 이유가 같은 경우는 5번째 줄에 어둠은 온갖 물상을 돌려주지만 스스로는 땅에 굴복한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요게 굴복이고 순응이라는 표현을 가에서는 쓸 수 있을지 몰라도 나에서는 어둠이 TV를 끄니까 오히려 몰려오죠.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있는 그대로의 어떤 글자, 내용을 가지고 일단 사실관계 수준에서 문제를 푸셨다면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B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